자, 30일에 민법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총평을 간략하게 짚어드릴까 합니다. 시험 치시느라고요. 수험생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요. 부디 바라건대는 모든 분에게 기대하는 점수가 올라와 주셔서 모두 합격의 결과물을 같이 하기를 응원합니다. 자, 전반적인 총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법의 첫 번째 난이도는요. 지난해보다 조금 더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죠. 사례 문제가 우선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지문이 그냥 이렇게 예전에 나오던 형태 지문 그대로 낸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꽈가지고 낸 지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꼬여진 지문들을 그 수험생들이 그 짧은 그 수험 시간 안에 꽈져 있고 변형된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지 그것도 점수에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주 좋은 고득점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면서 제가요, 막 1차 시험 끝나고 나오신 분한테 제가 세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한 분은 시간이 약 30분 남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 30분 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이거 조금 걱정스럽다. 너무 일찍 끝내가지고 1차 과목인데 점수가 전 궁금합니다. 아직 점수 확인을 못했고요. 두 번째는 또 한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한 번 더 해서 그분한테 확인을 해봤죠. 그랬더니 그분은 시간은 적정한 것 같고 자기는 민법에서 2개가 헷갈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실제 정답이 어느 정도인지는 열어봐야 되겠지만 체감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다 보셨던 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곳곳에 함정이 조금씩 도사려서 그 함정을 잘 회피했는지 그게 우선 득점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사례 문제가 많아졌고 박스 문제도 많이 보입니다. 그 사례나 박스는 하나라도 지문을 놓치게 되면 정답을 못 고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난이도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점수 잘 받은 것 같은데 박스 문제나 사례 문제 여기에서 점수가 좀 깔아앉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야별로요. 이렇게 출제 경향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 사례가 3개입니다. 30%. 그 다음 물권법이 14문제 중에 사례가 4개죠. 비교적 사례 어렵지 않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계약법이죠. 10문제 중에 3문제가 사례 문제였었습니다. 마지막 민사특별법이 6개인데요. 여기가 사례가 5개였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대부분 사례로 다 구성해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를 조금 올려놨어요. 근데 논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강사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와 수험생이 현장에서 느끼는 난이도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어쨌거나 사례 문제가 총 15개예요. 지난해보다 명백히 많습니다. 그리고 박스 문제도 증가했고요. 그래서 사례 문제하고 박스 문제가 증가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분명히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고득점 하신 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95점 아니면 97.5 나오신 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95점 아니면 97.5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요. 사례 문제가 총 15개라는 거죠. 15개. 약 40% 정도에 육박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험 보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를 모르는 지문을 갖다가 난이도를 높이지 않아요. 우리 출제위원들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대비했던 사이트는 망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헛심을 뺀 거죠. 나왔던 논점들을 다시 출제를 하지 모르는 지문, 모르는 논점을 갖다 문제를 구성해서 답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중개사는 특히. 사례 문제를 늘려서 사례 문제를 확대시켜서 난이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이래야 별 말이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뭐 태클 걸 여지가 없어요. 세 번째죠. 총 분석을 해봤더니요. 기출 지문이 총 40문제죠. 40문제 1개, 객관식이니까 5개죠. 총 지문은 몇 개냐면 200개 지문이 구성됩니다. 200개 지문.
그러니까 200개의 지문을 수험생들께서는 1시간 동안 읽으신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근데 제가 지금 분석을 막 맞췄어요. 맞춰봤더니 200개 지문 중에서 총 200개죠. 기출문제로요. 기출문제로 다시 나온 게 약 180개예요. 기출지문으로 재출제된 거죠. 재출제된 게 약 180개. 신규로요. 그러면 신규로 출제된 건 몇 개냐? 신규는 약 2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습 전략이나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공부를 할 때 타켓을 어떻게 설정하고 내가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갔는지는 이걸 통해서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180개 지문이 다시 재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기출문제만 잡으시면 90점에 간다는 거예요. 신규 문제를 쫓아다니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불필요한 노력, 불필요한 시간 낭비였지 않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걸 할 수는 있어요. 왜? 중요한 판례, 중요한 논점, 중요한 타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 정도는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이외에 너무 많은 영역에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를 파고 이거는 짧은 시간 안에 1, 2차를 동시에 하는 수험생한테는 적합한 수험 전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비율로 재출제되고 있다는 점, 신규 출제 지문은 10%예요. 10%. 19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이거 외에는 다 기출문제 재탕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공부를 1차를 합격해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의제기로 문제가 될 논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제기 문제 하나는 69번입니다. A형 기준으로요. A형 기준으로 69번, B형은 70번입니다. B형은 70번 참고하시고요.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문입니다. 1번 지문이 보시면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요. 이렇게 요약자, 낙약자, 병의 수익자일 때 이 논지는 정답은요. 3번에 있어요. 정답이 3번인 건 맞아요. 근데 1번도 정답이 되는데 충분히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갑과 을이 합의하에 합의하에 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논점이 아니라 논점은 합의 해제를 했을 때 합의 해제를 해도 누구한테요? 병에게, 수익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게 이 판례의 논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출제자 설문은 합의 해제를 할 수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합의 해제를 할 수 있느냐가 논점이 아니라 이 판례의 논점은 합의 해제를 했을 때 누구한테요? 수익자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이게 논점이거든요. 판례 논점은. 근데 지금 출제자 의도는 1번을 합의 해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다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미스예요. 합의 해제 할 수 있어요.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근데 합의 해제가 누구한테요? 병에게 뭐를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물어봤어야죠. 이렇게 질문 구성을 했어야죠. 근데 합의 해제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니까 이 질문 자체가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질문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1번 이의제기 들어갑니다. 논지가 이쪽인데요. 이쪽을 묻지 않고 합의 해제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봤어요. 합의 해제는 할 수 있지 자기네끼리. 합의 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기네끼리. 그게 병에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이건 별개다 논점이. 합의 해제는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요. 병에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부분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물어봤다는 거죠. 예, 타켓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9번, A형 69번, 그 다음에 B형 70번이죠. 1번 지문. 1번 지문
이 제기 저는 할 거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A형 79번. B형도 동일합니다. B형도 동일이요. 79번. 을은 갑수의 상가금으로 갑으로부터 임차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설문은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라고 설문을 물어봤어요. 그죠? 갑소유 상가 건물 을이 임대를 얻어서 사업자 등록을 맞춰 놓았어요. 근데 을의 임대차가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제3자는 세주인을 말할 거예요. 제3자에 대하여 뭐가 있는지요? 효력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효력이 있느냐.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골라라 이거죠. 대항력 있는 경우. 기억은 명백하게 X예요. 기억은 명백하게 틀린 거 맞습니다. 문제는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니은 그리고 디귿. 디귿도요. 디귿 대항력 있는 거 맞습니다. 디귿도 명백하게 대항력 있어요. 관건은 니은입니다. 니은. 이 니은이 출제자의 설문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라고 적어놓았죠. 그리고는 니은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을이 뭐를 하고요? 폐업신고를 했다. 폐업신고.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항력이 소멸돼요. 가령 을이 폐업을 한 게 4월 1일이다. 폐업했죠? 대항력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그런 다음 다시 폐업을 했다가 뭐 했다고 되냐면 다시 뭐 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했다. 언제요? 10월 1일 날. 그럼 이 을의 임차인이요. 저 을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4월 1일 날 폐업하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대항력이 뭐 했다가 소멸했다가 4월 1일 날 폐업 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은 어떻게 되죠? 소멸하죠. 소멸했다가 뭐 하면 재등록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때부터 회복이 된다. 이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대항력이 저 을의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10월 1일부터 새로이 생긴다. 새로운 대항력이요. 새로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더라. 언제부터? 10월 1일 날 새롭게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이때부터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으면 잘못됐다는 거죠.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대항력은 이때부터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설문은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느냐를 물어봤어요. 제3자에 대하여 뭐가 있느냐, 효력이 있느냐, 이 부분은 명백한 출제 미스라는 거죠.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이때부터 10월 1일부터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대항력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판례가 문제된 지점은 이 지점이에요. 여기에 A라고 하는 은행이 있었고요. 은행이 5월 1일 날 경매를 했다.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상가에 4월 1일 날 임차인이요. 있다가 여기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죠. 4월 1일 날. 은행이 여기에 저당권 설정을 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5월 1일 날 이렇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 저당권자가 이 상가를 경매쳤어요. 누가? 은행이. 그리고 얘가 재등록을 한 거는 10월 1일이다. 요럴 때는 요 임차인은 재등록이 된 게 언제? 10월 1일이죠. 같은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다시 10월 1일 날 냈죠. 이럴 때는 이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뒤로 밀리는 건 맞아요. 문제가 된 판례는 이걸 낸 거죠. 이거를. 그런데 설문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저당권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죠. 그래서 본 문제는 설문 구성 자체가 중대한 미스가 있는 거예요. 저당권이 앞에 있으면 재등록한 것보다 얘가 저당권이 앞에 있다면 얘는 대항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이 앞에 있는지 사업자 등록, 재등록한 것보다 앞에 있는지 아니면 뒤에 있는지에 대한 언급 이런 방법 없죠. 그래서 설문은 2번도 정답이 되고요. 2번에 디귿이죠. 2번에 디귿. 4번은 뭐 하고요? 니은하고 디귿 두 개를 넣었죠. 두 개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개 다 정답이다.
이 사업자 등록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10월 1일일 때 저당권이 앞에 있었다면 대항력이 없는 게 되고, 저당권이 얘보다 뒤에 있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본질은 명백하게 이 부분이요, 이 저당권이 언제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런 방법 농급이 없기 때문에 분명한 출제 미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요, 저는 두 개죠. 79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9번이죠. 69번하고 79번 두 개의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하고 관련된 논점이 합격, 당락의 문제가 되는 분이라면 저에게 함께 응원을 해주시고요. 지난해에도 저는 31회죠. 지난해 30회죠. 30회 시험에서도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통해서 애초에 가답안에서 모두 복수 정답으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올해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열심히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69번하고 79번으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합격자가 된다면 큰 기쁨을 알고 열심히 남은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지 구성을 해서 산업인력공단에 이의 제기를 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험에 관한 전반적인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었든 듣지 않았든 긴 여행을 함께 해주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에게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